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여정, 준비된 사람만이 불을 거머쥘 수 있다. 글로벌 시장 공략, 일본 시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35년 만에 찾아온 일생일대 기회 2-3편 일본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살짝 바꿔봤는데요. 경제적 자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고 있다는 점에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구독자 중에 한 분이신 박재환 님이 이 포인터 포커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정식 버전을 구입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을 감상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과거 영상을 소개해 드립니다. 과거 영상을 봐야지 우리가 큰 그림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에 나타낸 영상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한 영상들은 꼭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영상들은 영상의 아래쪽에 댓글로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 영상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을 꼭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 가지 영상들의 내용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과거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을 만드는 일생일대 기회 2편이 있었고 지금은 2-3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편에서는 미국과 일본 이 두 곳에서 나타나는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일본 버블 경제 영향과 현재 상황을 짚어봤었는데요. 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주식, 부동산은 한두 달 동안 폭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4-5년 정도 점진적인 상승을 하다가 마지막에 화려한 불꽃을 내뿜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의 4-5년이 현재는 1-2년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다. 정보의 전달 속도가 빨라졌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속도 역시 상당히 빨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시간이 매우 단축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바로 짧은 기간 동안 응축된 상승, 버블의 불꽃은 큰 후유증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버블을 싫어합니다. 미국 편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절대 버블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골디락스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결국에는 이 탐욕의 끝은 버블로 연결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댓글을 통해서 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끝은 버블로 연결되면서 또다시 경기 침체, 대폭락이 온다는 것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편 내용 중에서 일본 부분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면요. 버블의 전조, 트럼프의 편가르기에서 일본은 하회 죽이기에 빠르게 동참하면서 미국의 강력한 우방으로서 미국과 함께 경제 호황을 누리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과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봉합이 되는지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 금융청 그리고 일본은행 등 주식시장에 대한 호의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금융청에서는 재테크를 해서 노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은행은 일본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일본 정부 차원에서 재테크를 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계올림픽은 내수 경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과거 다른 나라 사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016년 브라질, 2012년 영국, 2008년, 2004년 그리스, 2000년 호주, 그리고 1988년에 한국에 이르기까지 올림픽 전후로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과 호주는 예외적으로 올림픽 전에는 가파른 상승을 했지만 올림픽 이후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찾아왔고 호주의 경우에는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되고 9.11 테러로 인해서 전 세계 경기가 침체됐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올림픽 전에만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 국가들은 올림픽 전후로 증시가 상승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증시는 현재 어떤 수준인가? 지금 여기 오른쪽이 끝이 현재 증시 상황이고요. 자, 제가 저항선을 몇 개 그어봤습니다. 2019년 7월 현재는 90년대 초중반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 고점 매물대를 뚫을 때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고 차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90년대 초중반에 상단 매물을 뚫고 가기 위해서 지금 조정 기간에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일본 증시를 본다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약 1년 반 정도 조정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올해 하반기부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은 약간의 조정을 거친 다음에 2020년부터는 가파른 상승을 보이면서 90년대 일본 호황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의 벤처기업 중심의 자스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케이 225보다 좀 더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자스닥은 IT 버블의 고점과 2006년 고점을 뚫고 한번 올라섰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IT 버블과 2006년 정점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죠. 지금 반등을 하고 전고점 저항선에 머물러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전고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은 2018년 정점을 한번 터치를 할 것이고, 자, 그리고 또 한 차례 상승을 한다면은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스닥은 일본의 벤처기업 중심 시장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시장은 미국의 나스닥을 벤치마킹 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나스닥과 자스닥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여기 빨간 선이 자스닥이고요. 파란 선이 나스닥입니다. 자, IT 버블 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흐름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IT 버블 때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던 거 확인할 수 있고요. 2006년에는 자스닥이 지금 한 차례 고점을 쳤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다가 2008년에 금융위기로 인해서 같이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 2008년 이후에 나스닥과 자스닥은 쭉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18년 이후로 디커플링이 나타나면서 자스닥은 좀 하락한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대체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대체로 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디커플링이 해소되면서 자스닥 또한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스닥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자스닥이 좀 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즉 일본 증시가 나스닥보다는 좀 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증시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둘 필요가 있지만 이 일본 증시도 한번 관심을 둬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본의 대표적인 인터넷 관련 주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쿠텐이 있는데요. 이 자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라쿠텐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인데요. 2000년 IT 버블이 정점일 때 상장을 하고 쭉 떨어졌다가 2006년에 한번 고점, 그리고 또 조정을 받고 2015년에 고점을 찍고 또 조정을 이렇게 받고 지금 서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일본의 모바일 결제 시장이 서서히 그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스닥을 대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스닥의 상승을 이끌 주도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야후재팬이 있습니다. 자, 야후재팬은 사실 소프트뱅크의 자회사기도 한데요. 2000년 IT 버블 때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저점 대비 약 100배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대폭락을 거친 이후에 또 2006년도에 한 차례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려는 모습입니다. 좀 전에 봤던 라쿠텐과 마찬가지로 2019년 들어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야후재팬이 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준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스닥이 상승을 하면서 일본 증시에 훈기를 불어넣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도쿄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소프트뱅크 그룹입니다. 자, 투자 회사로서 사실상 홀딩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소프트뱅크의 차트를 보면은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IT 버블 시기입니다. 저점은 97년 말에는 200엔 정도였습니다. 100배 상승을 보여줬던 소프트뱅크였는데 그 이후로 500엔까지 떨어지는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지금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이때 IT 버블 때와 지금은 소프트뱅크 그룹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100배나 상승했던 것까지 기대를 해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소프트뱅크는 투자 회사로서 우버, 그랩, 디디추싱, ARM, 위워크 등 세계적인 기업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버블이 왔을 때 가장 주목해야 될 회사가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일본 부동산 시장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살아났는데요. 자, 일본 도쿄의 오피스 공실률이 28년 만에 최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부동산에는 지속적으로 해외 자금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외 자금이 몰려드는 이유는 일본 경기와 내수 시장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그만큼 좋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부동산에 몰리는 한국과 중국인 큰손들이 있고요. 한국투자자산운용은 일본 오피스 빌딩 투자 펀드를 지속적으로 출시하면서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피스는 지금 공실 걱정을 하지 않고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삼성자산운용에서도 그 일본 리츠펀드를 출시해서 수익률이 8.31%나 냈답니다. 오피스 투자나 상가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익률이 5%만 넘어가도 높은 수익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츠펀드가 수익률이 8.31%, 직접 투자를 하는 큰손들은 임대 수익률과 더불어서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큰손들이 일본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자리 넘치는 일본, 빈 사무실이 동났다. 도쿄 공실률 28년 만에 최저. 도쿄의 경우에는 공실률이 1.64% 수준까지 떨어졌다. 오사카와 나고야 등 일본의 주요 도시들도 공실률이 상당히 떨어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경제가 좋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한번 찾아본다면은 한국과 중국인 큰손들이 몰려가고 있는데 왜 몰려가느냐? 중국 투자자와 기업이 일본 내 호텔과 주택 매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본의 부동산 투자를 문의하는 자산가들이 13배나 늘었답니다. 자, 이렇게 늘은 이유가 무엇인가? 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자산가들이 중국의 경제 정치 상황이 상당히 불안해지니까 해외 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있다. 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좋은 팁이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 자산운용이 일본 부동산에 푹 빠졌다고 하면서 펀드를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 자산운용은 직접 일본 부동산을 운용하는 게 아니라 위워크 재팬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오피스 부동산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워크 재팬이 임차인 유치와 건물 관리를 책임지는 마스터리스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자, 이 글로벌 1위의 공유 오피스 서비스 기업인 위워크의 최대 주주는 소프트뱅크 손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또 중요한 사실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일본의 해외 투자 자금은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이 해외 투자 자금들이 나중에는 과연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자, 일본의 기관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돈을 해외 자산 시장에 투자를 했는데요. 자, 이것은 오랫동안 진행된 일본의 양적 완화로 넘쳐나는 돈들이 해외 자산 투자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2017년 말에 1,000조엔이 돌파했다는 겁니다. 자, 1,000조엔은 우리나라 돈으로 1경원 정도가 되겠죠. 2017년 말이었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지난 지금은 더 많은 돈들이 해외 자산 투자에 투입이 됐겠죠.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 기본적인 돈의 속성, 돈은 돈이 될 만한 곳으로 몰려가는 것이죠. 일본 투자자들은 일본 경기가 화랑세를 보이지 않고 미지근했기 때문에 해외 자산에 눈을 돌려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던 것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일본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의 화랑은 28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추측을 해봐야 되는데요. 신문 기사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미국 연준이 지금 사실상 금리 인하를 하반기에 할 걸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이 달러 약세로 이어진다면, 달러가 꺼진다, 미국 채권을 사들인 해외 투자자들이 과연 어떻게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라는 기사입니다. 소위 와타나베 부인 일본 투자 자금들이 매입한 채권은 10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는데,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돈이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어디로 빠져나갈 것인가? 자, 거기에 대한 우리는 물음에 답을 찾아봐야 될 건데요. 국제금융센터 4월 브리핑 자료입니다. 약달러와 함께 일본 해외 투자 자금 동향을 예측한 브리핑 자료인데요. 글로벌 경기 부진 신화와 페드, 즉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면은 일본계 해외 투자자의 급격한 자금 회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채권 순매수 금액이 최근 2년간 상당폭 늘어났다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미국 채권의 순매수가 상당폭 늘어났던 것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약달러가 될 시에 미국에서 대량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대량으로 빠져나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게 과연 포인트가 될 것인데요. 과거 글로벌 경기 침체 및 패드의 큰 폭의 금리 인하 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 이때 일본 해외 투자 자금이 급격히 회수가 되면서 엔화 강세가 촉발됐다. 금리 인하를 해서 달러 약세가 진행될 경우 미 국채에서 대량으로 자금이 빠져나가서 일본으로 회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돈들이 그러면 일본
자산에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엔화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흐름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결론입니다. 자, 일본 경제는 지금 긍정적입니다. 주가와 상업용 부동산으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죠. 경기 호조에 따른 향후 수익률 증대 기대감, 그리고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내수시장 활성화 기대, 그리고 일본 자스닥은 지금 나스닥과 커플링 흐름을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일본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일본의 해외 투자 자금이 상당하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양적 완화로 풀린 막대한 자금들이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달러 약세가 왔을 때 미국 채권에 투자됐던 일본 자금들이 회수가 되면서 일본으로 들어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엔화 강세가 되는 동시에 일본 증시,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또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본 시장에 투자를 해 놓는다면 엔화 강세와 더불어서 증시, 부동산 시장 상승에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알 팁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일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띠고 있는데, 자, 그 활황의 주역은 위워크라고 합니다. 자, 위워크는 소프트뱅크가 막대한 투자를 해서 대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위워크가 향후에 오피스 공유 시장을 점령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낼 때 가장 큰 수혜는 소프트뱅크가 받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일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은 개인적으로 소프트뱅크가 아닌가. 그리고 IT 관련 기업들과 부동산 관련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